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신원식 예비역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비례 공천 축하드립니다. 예. 당초는 2번이었는데 네, 네. 조금 밀려서 그래도 당선권 아닌데 몇 번 되셨죠? 8번. 8번. 예. 그건 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기다려봐야지. 그 이제 그 비례 명단 보고 제가 방송도 했는데 저는 반갑다. 왜냐면 지금 한국당이 아니고요. 통합당의 투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신 장군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임자고 그다음에 안보나 이런 국제 정세 문제에 또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지금 저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저 공천 받은 소감이라든가 자유우파가 이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또 말씀 잘해주셔서 지난번에 방송도 봤고요. 네. 고맙게 생각하는데 뭐 조금 아쉬움은 네. 뭐 지금 되신 분들 공천 지역구에서 받아서 뛰시는 분들 네. 또 비례대표에 되신 분들 다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결국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죠. 그럼 그 싸움이 뭐 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논리와 이념과 전문성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사실은 군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전역을 한 지 4년이 되니까요. 저는 사실은 군 내에 주로 있다 보니까 밖에 사회에서 있던 분들에 대한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개로 어느 분이 훌륭한지 또 어느 분이 더 나은지는 솔직하게 제가 인물평을 하기엔 대단히 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못 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된 걸 알고 있고 혹시 국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분들과 함께 자유대안을 지키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는 이렇게 언제서부터 만난 적이 있나요? 황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랑 만난 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북핵 특위, 또 북핵 외교안보 특위, 안보 특위 이런 안보 관련 특위들을 자유한국당이죠. 옛날에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이제 미래한국당 입당하면서 당정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 당정은 없었는데 그거는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워낙 국민들이 이 프레임에 갇혀서 제가 똑같은 제가 조선일보에도 고정적으로 칼럼도 쓰고 기타 다른 언론기관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당원이나 또는 아주 일반 당원이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노출도가 좀 많은 당원이니까 그러면 당론이다 그러면 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저런 이유로 그 두 가지 이유로 현실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아무래도 당에서 입당을 해서 당에 공식적인 직책을 받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 뜻이 없어서 자문위원 활동을 쭉 했기 때문에 이제 황 대표님이랑은 회의할 때 북한의 주요 안보 이슈가 생겼을 때 자문위원들 회의할 때 그때 몇 차례 뵌 거 외에는 개별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신 장군의 강력한 기억은 예비역 장성들 400몇십 명인가 모여서 문재인 탄핵 추진하고 시국 모임 갖고 용산 기념관에서도 했고 광화문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강렬해요. 그 모임은 계속 처음에 이제 415명으로 415명.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첫 이제 세미나 및 우리가 조직하자 이런 게 있어서 2019년 작년 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리고 이제 올해 1년 좀 넘었죠. 그리고 현재는 900명 정도 예비역 장성단이 참여했었고. 900명이 참여해요? 대부분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아이고. 장경순 장군,
국회도장을 하셨죠. 이런 분들은 이제 고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권영애 장관까지 이상훈 권영애. 장관, 권영애 장관 이런 원로분들은 고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필섭 장군으로부터 김태형 장관 쭉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권영애 장관 뒤로 예. 후배격에 해당되는 역대 장관님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합참의장님 예. 이런 분들이 대표가 돼서 12명으로 공동대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저 막내 공동대표입니다, 제일. 아, 막내요? 예. 우리 저 신장군이 58개띠인데 58개띠가 막내예요? 그럼요. 이제 왜 군이라고 하는 게 네. 뭐 장성이 되면 50대 후반에 전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지나면 60대 초반은 우리 예비역 장성 중에서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했는데 계약 나오셨으니까 뭐 이수영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그러니까 엉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서 사실은 이게 확산이 됐는데 네. 중국이 입국 차단 안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옮겨붙다가 우리는 조금 이제 진정세고 이게 미국하고 유럽으로 붙다 보니까 또 문재인 정권이 또 악랄하게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보다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또. 사실은 우리 의료진들 차라리 정부가 간섭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의 그 민간 역량이 사실은 가발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100조 이야기 어제 또 나왔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일단 양적 완화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돈을 풀고 또 지금까지 경제 실정이 마침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있었던 경제 충격으로 이렇게 또 이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3년을 말아먹고 예. 요거 우한 폐렴증이 그렇게 된 걸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물론 거기에 일부는 조금 뭐 현혹되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다고 봐요. 예,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여론조사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여론이 안 좋았다가 예를 들면 통상 야당들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야당의 진짜 지지율이 올랐을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하더니 마음은 정해놨는데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독을 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정해졌고 이제는 뭐 결집 이렇게 저쪽은 결집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 그러나 자관 저희들이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20며칠 남았죠. 그 사실은 뭐 선거는 결국 그 표를 누가 많이 찍느냐 싸움인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그렇죠. 것. 예.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우리 편에 넣는 것.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우리 편인데 표를 찍으러 나가야 돼요. 여론조사에는 지지한다 응답해 놓고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장을 하는 노력은 거의 저는 정리됐다 보고 지금까지도 문재인을 찍을까 우리 저 자유우파를 찍을까 망설이는 사람은 제가 봐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결정을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문재인 정권의 선전에서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뭐 통합당이나 미래당 우리 소위 자유우파 정당에서 얼마나 또 선거 전략을 잘 펴냐에 따라서 가변은 있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넓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선거를 하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코로나? 우한 폐렴? 아니 우리 이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아니 안 나가겠다는 거. 안 나가겠다는 거?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뭐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들을 모르니까 공천이 누가 잘 됐니 못 됐니 뭐 이런 소리는 듣습니다만은 뭐 제가 거기 가지고 그걸 평가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 어쨌든 공천됐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논란을 일으키면서 또 여러 가지 조금 불협 포함 이런 여러 것들이 굉장히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 일부분 우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화도 나고
내가 이러려고 태극기 들고 3년을 싸웠나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솔직히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무슨 이미지나 캐릭터가 중도층을 제가 확장시킬 수 있는 이미지도 아니고 그렇지. 사실은 우리 좀 제 능력이 제한되지만 우리 정말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이번에 총선에 지면 우리 뭐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한테 저 문재인이가 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뭐 수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의회 권력까지 뺏기면 어떤 세상이 온다는 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도 그 뜨거웠던 저도 뭐 함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광화문에서 연설도 많이 했잖아요. 예, 8월 원래는 제가 그 전에는 뭐 연설 같은 건 거의 안 하고 그냥 집회에 동참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세미나 이런 거로 했고 실제로 우리 애국 국민들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행사할 때 초청 연설을 간 적은 있는데 광화문에서 최초 연설은 8월 24일이에요. 8월 24일. 예, 그때 이제 8.15 때는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못 나갔고 왜냐면 그 이틀 전인가 지소미아 파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세종문화관 옆에서 연설할 때 하여튼 뭐 화두는 문재인 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이런 구호로 가지고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주로 정강훈 목사 그렇죠. 하는데 그다음에 태극기 혁명본부 일명 국본이라고 해서 대한문 앞에서 하는 데 매주 빠지지 않고 뭐 말재주가 없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뜨거웠던 열기 도저히 쉽게 말하면 이승복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문재인이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수백만이 나와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열기를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뭐 결정타는 아무래도 우한폐렴이죠. 그 집회를 못하게 했던 정부 정강훈 목사 감옥에 집어넣고 정강훈 목사 감옥에 집어넣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열망을 담아내는 게 우리 자유파 정치라는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인할 수 없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근데 어쨌든 이 정치 우리 자유파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라는 플랫폼이 도움이 크게 못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구체화해야지만 뭐 또 그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서 수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따지면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자유파의 애국 시민의 격조 높은 애국심을 담아내지 못한 우리 정치 시스템 이 세 가지 이유로 너무 열기가 식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은 열기에 대해서 환멸감이라고 그럴까? 너무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환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한테 지금 꽤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뭐 신청했으니까 정치인 반열인데 제가 뭐 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깊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드리니까 꼭 투표장에 나오십시오. 우리 한민족 역사를 보면요. 물론 훌륭한 왕과 훌륭한 조정 밑에서 민강군이 일체화돼서 국난을 극복한 예도 있지만 조정은 당파 싸움하고 양반들은 자기 밖으로 챙기러 다 도망가도 결국 민초들이 지킨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죠. 저는 이 한국의 민간 역량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우한폐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처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해서 믿는 데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면 아주 일본처럼 모범적으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늘 정부를 믿고 따랐는데 정부가 조금 판단차고 하면 일본 국민들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렇더만 우한폐렴도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특이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채를 혹시 사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민들? 별로 없죠. 별로 없지. 일본은 GDP의 그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군에 속한 나라가 하나인데 일본 국채는 98% 이상, 98% 국민이 가지고 있지. 국민이 갖고 있어. 미국 국채 발행하면 이거는 미국 국민들도 가지고 전 세계가 가집니다. 그럼. 한국 국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파트 분양 한참 어려울 때 분양되면 국채 끼워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강제로 한국이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가 정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 국채가 휴지적 확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용도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잘 안 믿습니다. 그게 저는 그 DNA가 특히 2조 500년. 임진왜란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나중에 권율 장군도 의병들 좀 도움으로 했지. 다 의병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한계 없어. 도망가고 괜히 잘 싸우는 이순신 당파 싸움에서 감옥이나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해전을 통해서 병참로를 차단하고 해상을 통해서 저 평안도나 북상하는 외수병을 저지를 했고요. 네. 국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네. 그 다음에 명나라 원군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선 광군은 한계 없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의병하고 해서 이제 행주대첩이니 뭐니 후기에 했지. 그러니까 탄검대에서 우리가 신립장군이 패전하고 난 뒤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30여 년 후에 일어났던 호란 때 조선 광군이 제대로 백성 보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믿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는 것이 뼛속 깊이는 게 북한도요.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때 네. 소위 이 김씨 왕조 그때는 김정일 때니까 북한 정권 말을 믿은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네.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부 말 들으면 죽거나 굶어 죽는다. 내 살 방도는 알아야 살아서 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좀 남북한이 비슷하게 DNA가 있는 모양이야. 민간 역량이 그래서 확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미정유의 우한 코로나 사태라는 게 덮치니까 그 전에 예상치 못하던 정부가 조직적인 대응하기 불가능한 재난이 덮치니까 평소 정부를 참 이게 상당히 파라독스한 건데 평소 정부를 믿지 않고 자기가 살 국민을 해놓은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극복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점은 좋은데 이건 아주 나라를 위해서 나쁜 거예요. 민간 역량과 정부 역량, 공역량과 사역량이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예. 이래야 진짜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그 사실은 이만큼 살아게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 공적 역량이 민 역량을 이끌어서 이만큼 사실 그렇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육공화국 출범하면서 이것을 민간으로 자유화해서 민간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고 국가는 국가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특히 문재인 정권은 그 제대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서물서물했는 국가 권력을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대신 민간 역량은 있죠. 그러니까 다음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정부 역량이 발휘된다면 성숙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역량과 합치면 저는 금방 세계 인류 국가가 지금도 뭐 선진국이지만 저는 진짜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적어도 5위 안에 드는 국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역할이 뭐겠어요? 제대로 이 정부나 국가 기능을 복원시킬 수 있는 선택은 이는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또 저런 문재인 정권을 만약 국민이 택하겠다고 그러면 이제는 지옥을 한 각오할 번 수밖에 더 없어. 하면은 이제 끝나요. 끝납니다. 우리 나라는 없어. 그래서 이번에 제발 저는 뭐 이렇게 믿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뭐 깔끔하게 워낙 또 저 논리가 좋으니까 뭐 안보 논리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정치 논리도 아닙니다. 초년생인데 뭐 한 3선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건 뭐 과찬이시고요. 예. 누구든지 뭐 국민들이 상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저도 그렇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이봉규 박사님이야 뭐 정치 평론을 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요새 다 평론가가 됐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선택을 한번 잘못하니까 자기 삶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구나. 이걸 정치적 선택이 내 한 표 뭐 그렇게 크겠는가 했는데 그게 모여서 문재인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 여러분 잘 아세요. 그렇죠. 똑똑한 독일 국민이 히틀러 선택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 때에서 남자는 전쟁에 다 죽고 그 여성들은 다 노력 동원돼서 대포알 만들고 이게 정치적 선택 잘못하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예를 들어 문재인 이런 이상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행복할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권력까지 뺏기면 아까 말한 그런 나라로 빠르게 갈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원식 장군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됩니다.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뭐 어떤 것부터 하고 싶으세요? 우선 뭐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는 거 복원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뭐 다 망가뜨려놨는데 뭐부터 복원해야 돼?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뭐 이제 저는 전문 분야가 안보 분야니까 이제 우리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보 태세랑 완전히 무장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국민들이 왜 그걸 못 느끼느냐? 안보 정책의 성패는 전쟁이 나봐야 합니다.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죠. 왜냐하면 안보 정책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참 안보 정책도 있을 거고 외교 정책, 뭐 경제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들한테 그 정책의 성과가 배달되는 순서가 안보가 제일 늦습니다. 경제도요. 경제가 좀 빨리 배달되잖아요. 경제도 경제적 약자한테 먼저 배달이 돼요. 소득주도 성장의 피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하는 이런 어려운 노동자들이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그다음 배달이 돼요. 근무자들, 중견기업, 대기업. 왜냐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내 직장을 잃어도 뭐 아버님한테 한 100억 정도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면 없지 뭐.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라가 망할 때 배달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배달되는 순서가 다 틀려요.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배달되는 순서가 제일 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배달이 피부로 이미 물건은 왔는데 택배 아저씨가 띵동 배를 안 눌렀을 뿐이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고 기왕 넘기면 왜 또 안보 정책에 국민들이 무관심하냐면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의 참여자 경제학교로 말하면 시장 참여자 안보의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합니다. 국민이 돌아서 안보 정책 참여를 안 돼요. 국회도 예산 문제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통수권에 개입할 역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 정책은 어때요? 교육부 있죠. 교사 있죠. 학부모 있죠. 그렇죠. 그 문제 시장 참여자가 다양해요. 경제는 개인, 기업, 정부 다 다른 정책은 다자가 참여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안보 정책은 정부만이 행정부만 독점적인 시장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개입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안보 정책은 어느 나라든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전쟁이 나면 알죠. 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암이나 고통을 따지면 감기가 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도 걸리자마자 열 나고 콧물 나면 굉장히 그럼 암으로 죽을 사람은 없어요. 암이 무서운 것은 효과가 배달이 콩증이라는 배달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알았을 통증이 나오면 이미 손을 못 쓰는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암하고 암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며칠 후에 뭐 종합 검진 받습니다만 주기적인 검진 안 아프니까 내시경을 찍는지 검진.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한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길러야지. 면역력을 길러야죠. 그리고 좀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좀 제거를 해야죠. 그래야
암을 예방하는 거 아닌가? 그 안보는 어떻게 되겠죠? 땅굴 파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뭐 그 민간인분이 땅굴을 네. 파고 들어오고 작년도에 삼척 목선 이게 그냥 술 취한 우리 일반 시민이나 북한에서는 목선이 아니라 북한의 침투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이게 불이 났다. 누가 와서 전 방어를 했다. 저게 북한 특수부대가 우리 주요 시설에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보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이거 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최악 예상을 생각하고 그래야 암에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군 부대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인 진단을 통해서 암 조기 발견, 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안보는 암과 같다 그랬죠. 안보 취약성 조기 발견 및 해결. 늘 그리고 건강한 국민 정신과 건강한 안보 태세의 지속적인 유지. 그런 가운데서 실수로 공백이 생겼을 때 즉각 해결.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제가 봐서는 안보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안보 포기, 안보 완전히 내주는 거야. 예. 완전히 파괴했어요. 아마도 가느다란 건이 주한미군이 그래도 주둔해 있고 아직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안 돼서 만일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하게 되면 미국의 체면 문제가 걸렸으니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게 유일한 거거든요. 그렇지. 한국군은 이미 이 9.19 군사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무력화시켰고요. 병사들도 이 무기 상태만은 아니고 병사들이나 막상 싸울 초급 간부들은 병사들의 18개월 초급 간부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소대장하는데 다 문재인 키즈들입니다. 문재인 솔저들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뼈대만 앙상한 것만 겨우 남아 있어요. 그게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이 복원에 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문재인이 뭐 경제, 안보 이런 제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유엔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고 하고 우리의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라는 영토조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합법성,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했잖아요. 이 계속성에 대한 복원, 이게 가치입니다. 합법성, 계속성, 정통성,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6년 말에 탄핵 난동은 촛불이 법치를 태워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주인 행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주인 행사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걸 복원하는데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싸워주시고요.